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워싱턴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시작된 속삭임이었죠. 그들은 약하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을 향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소적인 평가였습니다. 곧이어 기밀 딱지가 붙은 펜타곤의 내부 보고서는 동맹국의 정치적 혼란을 압박의 기회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외교적 압박 시나리오를 가동했죠. 그리고 마침내 전혀 예상치 못한 통상 제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특정 인권 문제를 빌미로 핵심 동맹국의 주요 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입니다. 워싱턴의 숨가쁜 정치 일정 속에서 저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늘 그렇듯 산적한 현안 보고서를 검토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백악관에 출입하는 한 기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식의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소적인 언급이었다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은 익숙했지만 이번 건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게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쾌감과 함께 깊은 우려가 밀려왔어요. 이런 인식이 정책으로 이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였습니다. 펜타곤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보고서의 정확한 문구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핵심 내용은 한국이 대통령 탄핵 이후 리더십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어 미국의 요구에 취약한 상태이며 지금이 바로 미국의 국익을 관철할 기회라는 분석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브리핑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맹국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는 시각,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편향성. 이것은 건강한 동맹 관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분석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뒤 백악관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특정 지역 염전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산 천일염 및 관련 가공식품김 포함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고율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접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인권 문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그것도 이미 한국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거의 표적에 가까운 방식으로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인권 문제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죠. 너무나 졸렬하고 근시안적인 처사였습니다.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한인 동포들과 한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의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식자재 가격 폭등을 걱정하는 한식당 주인들의 하소연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의 차질을 빚게 된 식품 유통업체들의 불만까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게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정서적인 상처가 느껴졌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백악관의 무책임한 결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와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백악관의 초기 도발은 워싱턴 정가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압박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오판하는 듯 보였죠. 제 정보망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려스러웠습니다. 국무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이번 기회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무역, 협상 등 다른 현안들까지 연계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분위기였죠. 동맹국을 존중하는 외교적 접근보다는 철저히 힘의 논리에 기반한 계산적인 접근 방식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류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자산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판은 곧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 역시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리에 참석했죠.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작심한 듯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내 상황과 우리의 정보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현재 미국의 건설적인 압력에 상당히 수용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오랜 요구 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그의 발언은 건설적 압력, 수용적이라는 외교적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행간에는 동맹국을 향한 오만함과 일방주의적인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그의 발언 근거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미리 준비된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죠. 청문회장의 공화당 의원들 다수는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고 동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저는 깊은 답답함과 함께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워싱턴의 분위기는 정책연구소나 일부 언론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과장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부각하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언론 칼럼에서는 태평염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인권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미국의 압박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하기도 했죠.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미국의 압박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자들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욕타임스를 통해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새로운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과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내용의 비밀 문건 일부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이 보도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 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즉시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동료 의원들에게 연락하여 긴급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압박 차원을 넘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우려만 표명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기반한 정책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해를 끼칠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보좌관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조사와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경제 상황, 인권 문제 개선 노력,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국무부와 펜타곤 내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인사들, 그리고 한국 문제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두터운 편견과 오판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과 논리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보좌관들과 함께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두터운 벽 안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균열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던 한 보좌관이 흥미로운 보고를 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한국인 유학생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태평염전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학내외에서 조금씩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학생의 개인적인 활동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보좌관이 보내준 영상 링크를 직접 확인해 본 순간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철저히 팩트에 기반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제시하는 자료들의 출처 또한 명확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노력 등 그동안 워싱턴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가 당장 정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정보에 의존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때마침 CNN에서 탐사 보도로 명성이 높은 마이크 필립스 기자가 한국 관련 이슈를 심층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워싱턴 정가에서 신뢰도가 높은 언론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다른 사안으로 몇 번 인터뷰를 했던 인연이 있었기에 그에게 연락하여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미 태평염전 문제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책 기조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시 제가 봤던 그 하버드 학생의 유튜브 영상을 인상 깊게 보았고 영상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토대로 추가 팩트 체크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상원 의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른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마이크 필립스는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룬 탐사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저는 그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워싱턴의 여론 지형에도 분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비슷한 시기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문제를 주제로
긴급 포럼이 열렸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제 보좌관이 포럼의 주요 내용과 참석자들의 반응을 정리해서 보고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자리에 하버드의 저명한 국제관계 석학인 알리스테어 핀치 교수가 참석하여 최근 미국의 대한국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핀치 교수는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그의 발언은 학계를 넘어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포럼에서는 그 한국인 유학생 역시 발표자로 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미국 내 편견을 반박했고 이것이 핀치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었죠. 이 소식은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예상치 못했던 학생의 용기 있는 외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들이 당장 미국 전체의 여론을 뒤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던 일방적인 한국 비판론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접촉했던 국무부나 펜타곤 내의 일부 합리적인 인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한국의 입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필립스의 탐사보도 예고와 하버드 포럼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주요 언론들도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음번 상원 청문회에서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과 언론의 문제. 제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워싱턴 내부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 곳은 역시 펜타곤이었습니다.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합참의 고위 장성들과 동아시아 전략 담당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책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동맹 압박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최근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기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며 백악관의 무임승차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내부 균열의 신호였죠. 이러한 내부 갈등은 곧 상원 청문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국무부와 펜타곤의 고위 관리들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합리적인 공화당, 중진 의원들까지 가세하여 행정부 관리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펜타곤 내부의 우려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며 백악관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인가? 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필립스 기자의 탐사보도 내용과 하버드 포럼에서 제시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들며 태평양전 문제를 빌미로 한 통상 압박 조치는 명백한 월권이자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했죠. 다른 의원들 역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등을 강조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행정부 관리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문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경제계에서도 불어왔습니다. 제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공급망의 깊숙이 연관된 주요 IT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속한 반도체산업협회와 정보기술산업협의회 등 유력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불필요한 긴장 고조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특히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와 고성능 디스플레이 없이는 차세대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계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정치적 논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백악관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던 트럼프 행정부에게 자신들의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다각적인 압박과 여론의 변화를 CNN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필립스 기자는 흔들리는 동맹, 갈림길의 선, 미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긴급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펜타곤 내부의 균열, 상원 청문회에서의 격론, 경제계의 집단적인 우려 표명, 그리고 하버드 포럼에서 시작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책이 심각한 내후 외환에 직면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특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실제 모습과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명함으로써 기존의 부정적인 프레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론의 무게추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은 백악관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까지 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마지못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평소와 달리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과의 사이에 있었던 몇몇 문제들은 양국 간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오해와 부정확한 정보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죠. 완벽한 정책 전환 선언이나 사과는 아니었지만 분명 이전의 고압적인 태도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워싱턴에 견고해 보였던 오판의 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고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되돌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못한 태도 변화는 워싱턴 정가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행정부의 일방적인데 한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상원,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한미 관계의 미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단순히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학계, 경제계, 전직 외교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초청되었죠. 청문회 시작 전 회의장 안은 신중하면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하며 맴돌았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요. 청문회가 시작되고 저는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이번 청문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미래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발언 이후 다양한 전문가 증인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하버드 대학의 알리스테어 핀치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근 하버드에서 열렸던 포럼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가 때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동맹국의 진정한 역량과 기여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상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설명했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발언은 청문회장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또한 하버드 포럼에서 발표했던 한 한국인 유학생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객관적인 분석이 자신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죠. 핀치 교수의 발언에 이어 반도체산업협회 회장과 전미제조업협회 대표 등 경제계 증인들도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한미 간의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미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 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역설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통상 압박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들의 발언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이익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더욱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청문회장은 점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청문회 현장을 취재하던 CNN의 마이크 필립스 기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리포팅했습니다. 지금 이곳 미 상원 청문회장에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경제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백악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보도는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청문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동료 공화당 의원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밀러 의원, 오늘 청문회는 매우 의미 있었소. 우리도 행정부의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았는데 오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확실해지는군요. 이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소. 그들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의회 차원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인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마침내 중요한 분수령을 넘어서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워싱턴의 두터운 벽에 균열을 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였습니다. 상원 특별청문회에서 형성된 초당적인 공감대와 전문가, 사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는 마침내 백악관과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약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마침내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통상 문제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산 천일염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 조치를 종료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정 중단이나 재검토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완전한 철회 결정이었죠. 성명서에는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협의와 추가적인 정보 검토 결과라는 외교적 수사가 동원되었지만 이는 명백히 정치적 압박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접하며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마침내 바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무부와 펜타곤에서도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며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톤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펜타곤 역시 고위급 군사회담 채널을 즉시 복원하고 중단되었던 연합훈련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펜타곤은 미래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현대화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이전보다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죠. 행정부 내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변화에 발맞춰 저와 동료 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초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 및 상호, 호혜적 협력 증진에 관한 결의안이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양국 간의 경제, 안보, 기술,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미국의 핵심국익임을 분명히 하며 의회가 앞으로 동맹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한국에게는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는 뚜렷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모들에게 한국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꼬였다거나 이제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상 압박 카드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의회와 군부, 경제계의 반발에 직면하자 더 이상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였죠. 그의 관심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CNN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우리에게 동맹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열린 대화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 미국의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인터뷰는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워싱턴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냉랭했던 기류에도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압박을 주장했던 인사들조차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한국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는 확연히 사라졌죠. 이는 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자 변화된 현실을 워싱턴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상공인들과 관련 기업들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제 사무실에 연락하여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나 이해,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비록 작은 움직임들이지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벌어졌던 사회적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주요 첨단 기업 CEO들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구성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IT, 바이오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리더들이 포함된 이 방문은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만나 안정적인 공급망 재구축과 미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 존중의 자세를 보이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경제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더 이상 한미 간의 갈등이나 긴장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죠. 이러한 언론의 변화된 태도는 미국 사회 전반에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건강한 동맹 관계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한번 손상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워싱턴이 마침내 오류를 인정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압박과 근거 없는 폄하 대신 상호 존중과 진지한 대화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으로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맹은 어느 한쪽의 시혜가 아니라 양측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을 통해 가꾸어 나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신뢰 재건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은 분명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워싱턴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장에 선 양국 정상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회담장 주변에는 긴장감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감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를 뒤덮었던 갈등과 불신의 그림자는 거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하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문의 채택이었습니다. 선언문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포함되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이 선언문이 발표되는 순간 동료 의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가 마침내 공식적인 약속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태도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공식 석상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외교, 국방, 경제 등 각급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의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과거 일방적인 요구가 주를 이루었던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제는 한국 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현안에서 완벽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려는 자세는 분명하게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동맹 관계의 비전은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 계획으로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는 핵심 기술 동맹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공조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연대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양국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격동적인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시작된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양국 관계 또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상호 존중과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보다 견고한 기반 위에서 함께 미래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핵심 이익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저는 새롭게 쓰일 한미동맹의 다음 장을 기대하며 의회에서의 제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엄마 밥상을 보고 영국 중학생들이 그야말로 뒤집어졌는데 게다가 한국 엄마를 보자마자 내뱉은 한마디에 모두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올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 저희 반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애는 학교에서 장 인기 많은 학생이 되었어요. 그 친구는 혼혈이라고 했지만 거의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야 영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썩 반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이 먼저 들었죠. 그 이유는 바로 작년에 중국에서 전학 온 왕위라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새로 오는 친구들에게 무척 친절한 편이에요. 처음엔 왕위도 따뜻한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다른 친구들에게서 멀어졌어요.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새치기를 자주 하거나 모든 과제를 할 때 가장 쉬운 일만 하려 했죠. 결국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같은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왕위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전학생이 학교에 오는 날, 저는 그 친구가 제 자리 근처에 앉지 않기를 바라기까지 했죠. 그녀는 교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반 친구들이 모두 그 학생 주위로 몰려든 거예요. 모두들 미소를 띠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친구 에밀리에게 물어봤어요. 다들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고 묻자 에밀리는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국에서 왔다니까 당연히 물어볼 게 많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국 이야기라니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오히려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나나의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 게다가 나나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지. 저는 처음에 친구들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가수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밀리의 말을 듣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대화의 주제는 주로 한국 음식과 화장법, 그리고 패션에 관한 것이었어요. 떡볶이나 김밥 같은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식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나나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떡볶이나 김밥을 만들어 줄 테니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죠. 또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이 몇 개 있는데 궁금하면 나중에 학교에 가져와 보여주겠다고도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반 친구들은 한층 들뜬 모습이었어요. 다들 나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작년에 왕위와 있었던 일을 모두가 이렇게 쉽게 잊고 또 다른 아시아권 친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나가 전학 온 지도 2달이 지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과학 경진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과학은 제게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번엔 과학 경진 대회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부담스러웠죠. 게다가 이번 달은 학교에서 정한 과학의 달이라 온갖 과학 관련 행사가 끊이지 않았고 매일 학교 가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왕위가 1등을 차지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왕위는 여러모로 별로인 점이 많았지만 과학만큼은 항상 뛰어난 성적을 내던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회 결과가 발표되자 학교 전체가 술렁였고 믿기 어렵게도 왕위는 5등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의아해하며 1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대회의 1등은 나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란히 2등부터 4등까지 차지했다는 거였죠. 그 친구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상위권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학생들은 아니었기에 더욱 의문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흥미로워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며칠 뒤 엄마를 통해 그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나나는 원래 한국에서도 과학을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놀이 대신 과학 실험을 하며 즐겼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나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해외 배송까지 시켜가며 과학 실험 키트를 꾸준히 사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나의 집에 모이는 친구들도 과학 실험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 덕분에 이번 경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였죠. 엄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나나와 친하게 지내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엄마는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한다며 툴툴대고는 방으로 올라왔죠. 저는 겉으로는 시큰둥한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나처럼 똑똑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나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교실 자리 배치가 바뀌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속으로 나나 근처에 앉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관심 없던 아이였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한 제 자신이 신기했죠. 그리고 마침내 새 자리가 정해졌을 때 저는 운 좋게도 나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리를 옮기고 나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나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왕위 근처에 앉았을 때 불쾌한 냄새가 신경 쓰였던 기억이 떠올랐죠. 땀 냄새와 함께 오래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매일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는데 왕위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더니 화를 냈어요. 게다가 자신이 불편한 게 더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당황스러웠던 것은 왕위의 예상치 못한 반응과 당당한 태도였어요. 그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저를 몰아붙였고 오히려 제가 불편을 주고 있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수업 시간마다 그는 일부러 더 가까이 앉아 불편함을 주려 했고 때로는 제 물건을 건드리거나 의자를 흔드는 등 소심한 괴롭힘을 이어갔어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저를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고 제가 발표할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책장을 넘기는 등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매 수업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점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어요. 몇몇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왕위의 반응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죠. 특히 조별 발표가 있는 날이면 누구도 그의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승리자처럼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처럼 더욱 당당하게 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기도 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제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저를 험담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학교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나에게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비누 향이 풍겼고 혹시 착각인가 싶어 며칠 동안 계속 신경 써봤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같은 아시아권에서 왔다고 해도 나나와 왕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나나에게 더욱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나나를 관찰하게 되었죠.
특히 궁금했던 건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과목에서 나나는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는지였어요. 그리고 나나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한눈을 팔거나 친구와 몰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나나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선생님을 바라보며 수업에 몰입하고 있었죠. 그 때문인지 선생님도 나나에게 더 자주 시선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나나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수업에서는 꽤 복잡한 연산이 포함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계산 과정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꺼내 들었죠. 저 역시 별다른 고민 없이 계산기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나는 달랐어요. 계산기를 꺼내는 대신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준비하더니 연산을 손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종이에 빠르게 식을 적어 나갔고 결국 제가 계산기로 답을 낼 시간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나나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나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연산을 다 배웠고 오히려 계산기를 쓰는 게 더 어색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계산기를 안 쓰고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자 나나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계산을 손으로 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시험에서도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은 머리로 계산하거나 시험지 여백에 직접 계산을 한다고 했죠. 계산기를 쓸 때는 대학교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도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세계 각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나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면 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나나의 말을 듣고 저는 그녀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습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나처럼 계산을 직접 하고 암산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발달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저도 나나를 따라 수업에 더 집중하고 될 수 있는 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서 나나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극을 받아 조금씩 도전해 볼 수 있었어요. 나나는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부터 시작했는데 나나는 큰 숫자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나나가 알려준 방식대로 숫자를 쪼개어 계산하다 보니 전에는 무조건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나나가 알려준 암산 요령들이 큰 도움이 되었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계산 속도도 점점 빨라졌어요. 실수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계산 과정에서 숫자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전보다 훨씬 재미있어졌습니다. 나나는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죠. 덕분에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나는 그것을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나와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기를 꺼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나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저 역시 스스로의 발전이 뿌듯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며 처음엔 이상해하더니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나나에게 배웠던 방법들을 공유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몇 주 후 시험을 치른 뒤 성적을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전보다 훨씬 향상된 점수를 받았어요.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구나 싶어 신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주말에 나나 집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연다며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나나가 나를 초대해 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자 에밀리는 웃으며 나나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누구든 환영이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을 검색하니 수많은 먹방 영상이 쏟아졌어요. 영상을 클릭해 보니 대부분의 음식이 붉은색 양념으로 가득 차 있어 걱정이 들었어요. 너무 맵지는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영상 속 유튜버들의 반응을 보니 의외였어요. 처음엔 맵다고 하던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계속 손이 간다며 맛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도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나나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 둘까 궁금했죠. 주말이 되어 에밀리와 함께 나나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현관에 커다란 신발장이 있었고 그곳에 신발을 벗어둔 채 맨발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주저하고 있는데 에밀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별거 아니라는 듯 손짓했죠. 집에는 한국식 난방인 온돌이 있는데 이것이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걸 에밀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내는 게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바닥이 따뜻하니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게다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다 보니 바닥이 늘 깨끗하게 유지되어서 자연스럽게 앉거나 눕기도 좋았다고 했죠. 에밀리는 특히 겨울철에 이 문화의 장점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깥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따뜻한 바닥이 지친 발을 위로해주는 기분이었대요. 저에게 오늘 한번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도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발을 바닥에 디뎠죠. 나나의 집은 대리석 바닥이었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영국 가정집과 달리 바닥이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오히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나나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나와 나나의 언니로 보이는 여자애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나나와 너무 닮아서 저는 무심코 너희 언니랑 진짜 닮았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나는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어요. 혹시 언니를 닮았다는 말을 싫어하는 건가 싶어 당황했죠. 그런데 나나의 설명을 듣고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제가 언니인 줄로 알았던 사람은 사실 나나의 엄마였던 거예요. 나나 어머니라면 제 엄마와 비슷한 연배일 텐데 너무 젊어 보였어요. 게다가 나이를 듣고 보니 제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놀란 나머지 저는 얼른 사과하며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했어요. 나나 어머니께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며 그저 웃어 보이셨어요. 나나는 여기에 온 이후로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외국에 오니 또래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나나의 어머니는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아 더욱 동안처럼 보였죠. 나나도 나이가 들면 어머니처럼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 문득 나나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나나의 어머니가 웃으며 언니로 봐줘서 고맙다며 준비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나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보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 음식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떡볶이와 양념치킨을 제외하고는 빨간색 음식이 하나도 없었죠. 한국 음식은 전부 맵고 빨갛다고 생각했던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나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특별히 생각해 주신 거였어요. 한식이 처음인 친구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최대한 덜 맵게, 그리고 친숙한 맛으로 요리해 주셨다고 했죠. 특히 간장찜 닭은 제게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이 맛있는 소스의 정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나나가 직접 간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간장 특유의 향은 꽤 강했지만 요리할 때는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을 깊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요리에는 거의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 들어간다는 말도 덧붙였죠. 어디서 이런 간장을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나나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나의 집에서 사용하는 간장은 조금 달랐어요. 그 간장은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직접 담가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나의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있는 장독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화면 속에는 넓은 마당 한쪽에 커다란 항아리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마당처럼 보였는데 저 속에서 간장이 만들어진다니 믿기지 않았죠. 나나의 어머니는 요즘은 다들 간장 사서 먹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집도 많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직접 장독대를 들여 간장을 담글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렇게 오랜 전통을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간장찜 닭이 더 특별하고 맛있게 느껴졌죠. 그리고 김밥이나 라면 같은 익숙한 음식 외에도 한국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를 더 많이 먹어보고 싶어졌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나나의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처음 영국에 왔을 때 혹시나 나나가 생김새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어울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에밀리가 오히려 나나 덕분에 우리가 더 즐겁다고 말했어요. 나나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죠. 저도 에밀리의 말에 덧붙였어요. 요즘 나나를 보면서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 선생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나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말했죠. 나나의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어요. 왠지 모르게 나나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께서 새학급 프로젝트에 대한 공지를 하셨어요. 곧 열릴 과학축전에서 진행할 프로젝트를 위해 짝을 정해야 한다고 하셨죠. 방법은 추천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해도 상관없었지만 속으로는 나나와 한 팀이 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나나와 짝이 되었죠. 나나는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잘해보자고 말했어요. 저도 그녀의 짝으로 어울리는 팀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우리는 과학 축전 발표 준비를 위해 늘 함께 다녔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점심을 먹는 나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파스타를 먹고 있었는데 나나는 직접 싸온 도시락을 꺼냈죠. 사실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나나의 도시락은 유독 눈길을 끌었어요. 반찬이 3가지나 있었고 따뜻한 밥 위에는 계란 프라이가 올라가 있었어요. 심지어 국까지 따로 챙겨왔죠.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주는 나나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나나는 웃으며 집에 있는 음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물었고 나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 한 가지, 그리고 국과 밥이 한 끼 식사로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끼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나나는 반찬을 나눠주며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입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날 나나가 싸온 반찬은 멸치볶음과 장조림, 진미채볶음, 그리고 된장국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진미채볶음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들었어요. 마치 간식처럼 끊임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순간 나나의 어머니는 혹시 요리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평소 점심 메뉴가 늘 빵이나 파스타뿐이라 지루했던 터라 나나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나 도시락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나는 정말 복받은 거라며 자신들도 한국식 도시락을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학교 급식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해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는데 그 도시락도 대부분 샌드위치나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급식을 먹고 있었지만 나나와 함께 지내면서 한국식 도시락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게 되었어요. 국도 날마다 다르고 반찬도 매번 새로웠어요. 점심시간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날 나나의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나나에게 반찬을 넉넉하게 싸주셨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도 나나의 도시락을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나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나와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습관이 잡혔는데 과학 축전을 준비하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어요. 괜히 실수라도 해서 나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본 부모님도 무척 놀라워했어요. 나나와 함께하면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냐며 다음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나와 저는 축전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열심히 준비했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왕위는 이번 축전을 위해 이를 갈고 있다고 했어요. 시험 성적이 떨어진 이후로 자존심이 상했던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나나가 워낙 뛰어난 친구이고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저와 팀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나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으니 후회는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한 번 더 감동했죠. 드디어 축제 당일 저희가 준비한 것은 카메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였어요. 하지만 행사장 안쪽에 배정된 탓에 친구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걱정이 되었죠. 반면 왕위의 부스는 행사장 중앙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화산 분화 실험 세트를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규모도 압도적이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지만 저희는 우리 부스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차분히 준비한 내용을 소개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방문객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줄까지 서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 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위의 부스가 기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평이 많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화산재로 준비한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가 씻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왕위는 거대한 실험 장치를 주문 제작했는데 제작 기간이 길어 축제 당일까지 테스트도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결국 행사 당일 조작 미숙으로 실험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인데 왕위가 주문 제작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왕위의 부스는 실망을 안긴 채 마무리되었고 반면 저희 부스는 친구들의 입소문을 타며 점점 인기를 끌었어요. 덕분에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축전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공이 나나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나는 오히려 저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니 더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나나와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나와 가까워진 덕분에 그녀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가게 되었고 나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한식도 자주 먹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 나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면 제 것과 함께 나나의 것도 하나 더 준비해 선물하기도 하셨죠. 그러던 중 나나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가자며 초대해 주었죠. 처음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걱정했는데 엄마는 나나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거라면 어디든 찬성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엄마는 나나 어머니의 열렬한 팬이 되었거든요. 나나 엄마처럼 젊어 보이고 싶다며 사용하는 화장품까지 똑같이 맞춰 쓰실 정도였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보다 나나 할머니께서 담그시는 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다녀오면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